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자, 올해 입시에서는 작년보다 수시 모집 비중이 더욱더 확대된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 벌써 포트폴리오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한 학생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예비 수험생들이라면 자신만의 차별화된 성취의 결과를 만들어 놓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번 겨울방학 때 신문 기사를 꾸준히 읽고 또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NI 자료들을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내용에 그대로 반영하기도 해서 입시에 아주 여러모로 유용하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비단 그 포트폴리오를 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논술 시험에도 중요한 대비가 되니까 이런 훈련을 좀 습관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이 이게 신문 기사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면이라든지 뭐 스포츠면도 좋고 자신이 편하게 생각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매일 신문 일기를 써보는 훈련을 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공부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신문 읽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런 영역별 공부법 가운데 사회탐구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겨울방학 특집으로 영역별 특강 겨울방학 2014 수능 정복 사회탐구를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최고의 사회탐구 선생님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한국사의 깊은 의미는 물론이고 우리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강의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종횡무진 한국사 박영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꿈, 계획, 목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네, 또 한 분의 사회탐구 분야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한국지리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수험생들이 인정한 한국지리계의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언남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신 강봉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처음 찾아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벌써 2013년 시작하고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들 의욕에 불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의욕 제대로 돌격할 수 있게 제가 오늘 제대로 공부 방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선생님을 모시니까 사회탐구에 뭔가 좀 불끈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자, 먼저 2014학년도에 달라진 수능에서 사회탐구 영역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박영규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과목별로 좀 변화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1과목이 10과목으로 바뀌었고, 과거에는 3과목 선택이었는데, 이제는 2과목만 선택해서 2과목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단 한 과목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점수가 흔들리면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그야말로 이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리 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기존에는 이제 한국지리 그리고 세계지리, 경제지리 이런 과목들이 있었는데 우리 강봉윤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이런 영역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네, 과목이 일단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리 같은 경우가 좀 변화가 큰데요. 기존에 있던 경제지리 과목이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일부 학생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경제지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일부 내용이 한국지리 내용이 흡수되지 않았나라고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지리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기존의 기출 자료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보시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14학년도 수능에서 사회탐구 영역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좀 전반적인 흐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리고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여러분들 또 집중적으로 수시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부터 바로 이제 신청이 가능한데요. 2014학년도 수시 상담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 접수는요. 우선 전화번호는 02-311
5441번부터 2번까지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시간 여유 있게 미리미리 해두면 제때 상담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그리고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사회탐구 영역 공부 방법 먼저 박영규 선생님께서 2014 수능 한국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내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탐구 영역에서 한국사를 처음으로 소개하게 된 것 같은데요. 자, 이 한국사 과목에 대한 특징 살펴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좀 많은 오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좀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역사 영역에서는 한국사, 동아시아사, 이게 세계사 이런 과목이 있는데요. 세계사는 과거의 과목 그대로고요. 동아시아사는 새롭게 신설된 과목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기존의 국사와 근현대사가 합쳐진 측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국사와 근현대사가 합쳐졌으니까 한국사의 범위가 무지 많겠다. 아, 부담된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신설 과목, 아, 너무 겁난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자, 제가요. 개정된 한국사의 범위를 자,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자, 전근대사, 그러니까 국사라고 볼 수 있겠죠. 전근대사는 한 2개의 단원밖에 안 되고요. 근현대사가 7개의 단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예비고사, 예비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20문제 중에 총 전근대사 영역 같은 경우는 한 6문제, 그리고 근현대사는 한 14문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근현대사 비중과 전근대사 비중, 근현대사가 좀 많긴 하지만 전근대사도 결코 적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부담 굉장히 많겠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제가요 이 전근대사 국사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6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문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보면서 확인 드릴게요. 자, 이게요 그 작년 예비고사 6번 문항인데요. 다음 문화유산에 남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 벽돌무덤 무령왕릉 떠올릴 수 있겠죠. 그 옆에 있는 금동대학로입니다. 자, 이게 어느 나라 거죠? 백제 거죠. 백제 것. 그래서 1번부터 5번에서 어느 나라에 대한 설명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일본과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였다. 자, 백제 일본은 친했지요. 당연히 백제가 일본에게 많은 선진 문물을 전달했던 정답은 1번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들, 전근대사 문제는 깊이 있게 출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어느 나라인지 이게 사실 확인해보니까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에서 전근대사는 머물러 있습니다. 깊게 공부하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근대사는 좀 간략하게 전체적인 시대적인 특징, 나라의 특징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현대사 영역과 관련된 문제,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지에서 밀주친 신정부에 대한 얘기인데요. 신정부. 자, 내용 보시면 임금이 경호군으로 피신을 한 내용과 그리고 청군이 개입하자 일본군이 후퇴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 변란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모군란 아니면 갑신전변이 될 텐데요. 여기는 지금 일본군이 후퇴했으니까 갑신전변 때 일본이 지원해준다 약속해놓고 지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갑신전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신전변 관련돼서 1번부터 5번 선지 보니까 4번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근현대사는 조금 디테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조금 자세하게 출제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과거의 근현대사 영역이 더 추가된 건 거의 없습니다. 과거의 근현대사 영역이 그대로 가고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소략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과거의 근현대사처럼 아주 깊이 있게 출제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학습 부담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면 선택을 기피하기 때문에 무난한 그런 문제로 출제될 것으로 보는데요. 자, 여기서 갑신정변과 관련된 얘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한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암기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스토리로 이해하고 좀 이렇게 사극과 같이 좀 흥미롭게 접근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청이, 자, 결국에는 이 갑신정변 때 들어와가지고 이 정변을 다 진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당시 그 급진계합파들이 정변을 단행했을 때, 그때 왕과 앙비한테 창덕궁에서 경옥으로 피신하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고종은 이제 다 엎혀가지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왕비 같은 경우는요, 딱 이런 얘기했대요. 이 변란 누가 일으킨 것이냐? 청이 일으킨 것입니다. 아니, 이모군란 이후에 청이 간섭하는데 무슨 청이 일으키는 것이냐? 이거 다른 누군가의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나를 뭐로 부르냐? 나는 조선의 국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걸어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창덕궁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일본 군 경비병만으로는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경옥으로 피신하는 이 내용 갖고 이거는 갑신전비구나 이렇게 떠올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훨씬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누구나 다 2학년 때 한 학생도 있는데 내신으로 한국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탐 유일한 과목 중에 내신과 수능이 일치합니다. 한국사는요. 내신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요, 한국사에서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또 이렇게 한국사를 공부한 학생들은 취업과 입사에서도 굉장한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임용시험에서는 한국사 3급 이상이 필수로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행정고시, 외무고시는 2급 이상이 되고요. 각종 공기업과 롯데, 백화점이라던가 우리은행이라던가 굉장히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9급, 7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국사가 필수 과목입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굉장히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5회를 여러분들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뭐냐면요. 수능은 사고력 시험인데 그러면 암기가 필요 없는가? 암기가 필요 없다. 이런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작년 수능 문제였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 중에 이 문제를 좀 보면은요. 가와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는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전체적인 시대만 파악하면 되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1910년 이전과 이후를 좀 구별하는 내용 중에 1910년 이후에 조선어 연구회가 있었는지 아니면 1910년 이전에 조선어 연구회가 있었는지 그 문제인데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헌피탈 이전이에요. 국헌피탈 이전. 국헌피탈 이전의 4번 선지 확인해 보시면요. 조선어 연구회에서 각야나를 제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헌피탈 이전에는 우리 언어를 국어라 했어요. 그리고 일제강점 이후부터 우리 언어를 조선어라 했고 국어는 일본어가 되는 겁니다. 1926년 각야날이 제정됐고 이게 지금의 한글날로 되었고 올해 이 한글날이 다시 국경일로 공휴일로 지정이 된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무조건 암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전체적인 시대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접근하면 훨씬 공부하기가 편한데 다만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고유명사들 역사를 이루는 3대 요소 3간이라고 전 설명하는데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고유명사들, 인물의 이름이라던가 지역 명칭이라던가 단체의 특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는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에서만 암기를 하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암기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음 문제를 좀 보면서요. 자, 수능형 문제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재 어떤 국회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사회대중당, 자유당 이렇게 나왔는데요. 수능식 문제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를 한번 볼게요. 자,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의 당시의 정부의 특징인데요. 여러분, 민주당 정부는 장면 내각이었습니다. 이공화국 얘기인데요. 그럼 이공화국과 관련된 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화국은요, 경제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했었고요. 그리고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을 취했죠. 디귿과 리을은 5.16 군사정변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암기는요, 암기를 위한 암기가 아닙니다. 암기를 해야지만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암기한 내용을 실제로 문제에 풀어가는데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민주당, 장면 내각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보고 민주당이 다수 내각을 차지했대. 그때는 장면 내각밖에 없었지 라고 하고 장면 내각의 특징을 한번 확인해 볼까? 이렇게 연결하라는 얘기죠. 암기를 위한 암기가 아니라 암기는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작년 수능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좀 분석을 한번 해보면서요, 그 앞으로, 오해가 또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국사와 근현대사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좀 어려웠고요, 좀 아주, 깊이 있는,
예, 특히 시대적 특징을 묻는 문제들, 일본의 문화 전파라던가 특히 보호와 관련된 문제, 총통 등록과 관련된 문제, 이게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사 확인해 볼게요. 근현대사 같은 경우도 작년 수능보다도 어렵게 출제되었는데 그것은 특별히 시기를 묻는 문제, 연도를 파악하는 문제, 유경공원이 언제였느냐, 한성전기회사가 대한제국대에 세워졌느냐, 이런 긴급조치권과 관련된 문제, 이런 건 좀 까다로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앞으로도 문제가요, 합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대를 규정짓는 대표적인 개념들이 많이 출제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역사를 이루는 3대 요소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대의 특징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로 시대를 규정짓는 그런 개념으로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작년 이런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학습 방법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학습량이 많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 한국사 학습량 적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다른 일반 사회 과목보다도 좀 암기할 게 많다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사실 한국사 과목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저는 이렇게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부할 양이 좀 많지만 정해져 있어요. 자, 학습량은 좀 많지만 정해져 있고 이 정해져 있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데 문제가 개념보다 더 깊이 있게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만 정확하게 잡아내면 문제는 저절로 잡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개념을 깊이 있게 학습하면 문제풀이를 하지 않아도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면 문제에 나와 있는 개념만 알게 돼요. 그래서 개념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 그래서 이 작년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정말 깊이 있는 정확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작년 수능 근현대사 19번 문제인데요. 자, 대법원에서 가에 대해서 위헌이라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현재 헌법에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던 거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를 확인해 보시면요. 여러분, 유신 때 있었던 상황인데 유신의 구체적인 긴급조치권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 긴급조치가 필요할 때는 대통령이 헌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에서 유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자, 1번, 먼저 특히 3번도 되고요. 5번도 되지만 긴급조치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저를 잠깐 보시면, 자, 문제를 풀어나가기보다 개념을 정확하게, 그리고 특징을 정확하게, 그리고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긴급조치권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긴급조치권이 어떤 내용이지, 이게 어느 시대 때 발표되었지, 이거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가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지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 아니고서는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안 한다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그러면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자,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요. 6월 달까지 모의고사를 볼 때까지는 갖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국영수의 점수가 더 뛸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사를 안 한 상태에서는 절대 서울대를 응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6월 달까지는 가져가라. 그리고 6월 달까지 갔는데 너무나 국영수 점수가 안 나온다.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요. 문제를 좀 보면서 어떤 학생들이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자, 작년 수능 문제 근현대사 문제였는데요. 자, 지금 조약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워싱턴에 있었던 주미한국공사관이 결국 이 조약으로 기능이 잃었고 강제로 매각됐던 걸 작년에 반환해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조약, 바로 무슨 조약일까요? 우리의 외교권 역할 못하는 바로 을사조약이 되겠죠. 그래서 선지를 보면요. 을사조약과 관련돼서 외교권 박탈 통감부가 자, 외교권을 행사하는 건 아닙니까? 정답은 3번 되겠지요. 자, 여러분 쳐봅시다. 결국에는요. 자, 좀 신문도 보고 책도 좀 보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친구는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보다 역사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국영수 잘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사를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신 성적 괜찮은 친구, 그리고 한국사에 흥미 있는 친구, 그런 친구는요, 역사를 좀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사가
수능에서 필수가 되는 그날까지 네. 저는 한국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궁금한 것 다 해소시킬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TBS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굉장히 좋은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특히 그 인터넷으로도 많은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잘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영규 선생님께서 우리가 한국사를 선택하는 데서 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 한 4가지로 커다랗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역사 시간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까 네. 나는 조선의 네. 군문이라 뭐 얘기도 네. 하셨지만 그 스토리가 있는 수업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한국사는 내신과 수능 공부가 같다라는 말씀을 좀 이해하면서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것만으로도 좀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좋은 공부법이 됐으면 합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뭐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사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한국사 능력 시험에 대한 대비도 되니까 네. 우리 수험생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잠시 후에는요, 우리 강봉균 선생님의 특강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박영규 선생님의 핵심 강의 짚어보겠습니다. 2012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에서 전 과목 만점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학습 노하우를 책으로 엮어내고 나아가 수험생들에게 학습 비결을 강의하기도 한다는 오늘의 주인공. 사교육 없이 자기주도 학습법으로 입시전쟁에서 뛰어난 결과를 이뤄낸 훈남 대학생.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김승덕군. 승덕군, 부족한 게 뭐예요? 승덕군의 사회탐구 영역 공부 비법을 지금 만나봅니다. 첫 단추를 잘 꿰라. 사회탐구 영역은 무엇보다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는 승덕군. 먼저 자신의 적성이랑 흥미를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겠고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시는 과목을 선택하면 아무래도 중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군 안에 있는 연계된 과목을 공부하면 효율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많은 양을 암기해야 하는 사회탐구 영역에서 연계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군에서 경제와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봤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사회군, 같은 군에 속한 과목이다 보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특히 두 과목에서 가장 변별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표나 그래프 문제가 두 과목 모두에서 겹쳐서 출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두 과목을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표나 그래프 부분을 확실히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모의고사 성적표를 참고하는 게 좋아요. 100분위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80점을 맞았는데 100분위가 상위 85%예요. 근데 70점을 맞았는데 100분위가 상위 90%예요. 그러면 이 과목을 더 잘하는 거겠죠. 승덕군은 사회탐구 3과목에서 똑같은 50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백분위가 가장 높은 경제 과목이 유리했다는데요. 이래도 잘 모르겠다. 사회권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과목은 피하고 응시자 수가 많은 사회문화나 한국지리 같은 과목을 선택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공부했을 때 시간 대비 좀 더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갔다는 승덕군. 이때 인터넷 교육 사이트의 Q&A 게시판을 이용했습니다. 선생님 일일이 찾아가기도 어렵고 또 찾아간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고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실한 답변, 완벽한 답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Q&A 게시판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사회 과목도 수학처럼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을 때까지 탐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면 좋아요. 저도 사탐 3과목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노트 한 권에 정리를 했었는데 전 이 노트를 수능 시험장에까지 가져가서 쉬는 시간에 봤었어요. 내가 어려웠던 부분, 내가 까다로웠던 부분만 집중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고요. 복습할 때도 용이합니다. 고2 겨울방학이 탐구 영역을 공부할 절호의 기회라는 승덕군. 면밀한 계획과 실천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데요. 사회탐구 영역 공부하시는 학생분들 제가
많은 방법들을 알려드렸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 계획하셔서 알찬 방학 보내시고요. 사회탐구 영역에서도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의 선생님이다. 학습에 있어 현명한 선택과 집중을 보여준 자기관리가 뛰어난 인재, 김승덕 군의 사회탐구 영역 공부 비법이었습니다. 김승덕 군의 사회탐구 영역 공부 비법 하나, 흥미와 적성에 맞고 학습 시 효율적인 사회탐구 과목을 정하기. 둘, 등급과 백분위가 높은 고효율의 과목 선택하기. 셋, 모르는 문제는 게시판을 통해 물어보고 정확히 알고 넘어가기. 넷, 모든 과목을 한 권의 노트로 정리하기. 네, 서울대학교 김승덕 학생의 공부 비법 만나봤는데요. 아, 저렇게 과목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을 좀 따졌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사회탐구 영역 과목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도 이렇게 잘 판단을 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과목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2014 수능 겨울방학 한국지리 공략법을 주제로 해서 강봉균 선생님께서 특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한국지를 담당하고 있는 강봉균입니다. 아마 이름만 보고는 남자 스님 아닐까 했는데요. 아닙니다. 이렇게 씩씩한 여자고요. EBS에서 강의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상담받고 대학가자에 이제 첫 출연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이제 예비 고3이잖아요. 사실 예비 고3이 아니라 이제 진짜 고3인데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되게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후기 같은 거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온 게 막상 공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다. 막막하다라는 글이 가장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5가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앞서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요. 사탐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기본 개념이 결국 어떻게냐면은 10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급하게 학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여기저기에서 기출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문제를 풀고 있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개념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더라도요.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게 되는 거죠. 나의 약점이 되는 부분은 계속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개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이 문제가 어떤 개념이 반영된 거지, 그다음에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개념을 학습해야 되는 건지 그런 중요한 것들을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탐 시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선배 언니들이 혹은 선배 오빠가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무조건 사회탐구 한 과목은 무조건 끝을 내라고 하는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사회탐구 역시 장기전으로 쭉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바로 이 문제풀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오로지 이 개념을 잡는데 여기에 열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잡을 때도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냥 인강 듣고 혼자 책 보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언가 결과물을 좀 남겨주셔야 됩니다. 사회탐구는 바로 국영수와 달리 바로 잘된 개념서, 바로 단권화된 책이 한 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정리한 바로 이 단권화된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도 되고요. 또 가장 마음에 드는 자습서 하나를 갖고 가셔도 되고요. 뭐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에 남기는 게 아니라 딱 한 권이죠. 그래서 단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씩 개념을 차근히 이제 쌓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100이라는 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얘기 드릴 겁니다. 바로 원리와 법칙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개념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바로 원리와 그다음에 법칙이 있습니다. 보통 사회탐구가 암기 과목이다. 특히나 한국지리가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서울, 군산, 목포, 강릉 이러한 지명이 등장하니까 정말로 우리나라의 모든 지명을 암기를 해야만
수능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저급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죠. 선생님도 이 수능 문제 출제하는 과정에 벌써 6번이나 참여를 했지만 절대로 그런 식으로 문제를 꾸리지 않습니다. 단순 암기 능력을 테스트한다면 학생들이 수능 보기 전에 한 달 전에 벼락치기를 해서 다들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을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줄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암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는요, 정말 간혹 한두 문제씩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난이도가 워낙 쉽기 때문에 결국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 수능에서 고급 문제, 즉 난이도를 결정하는 문제의 경우는 바로 원리와 법칙을 얼마나 잘 알고 있냐를 평가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단순히 어떻게 했냐, 암기를 했다 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수능에는 항상 출제되는 내용 요소는 그래도이지만 지도라든가 도표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암기를 한 학생이라면 수능장에 가가지고 이 문제 처음 보는 문제인데 내가 암기한 게 적용이 안 되고 당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리와 법칙을 제대로 온전히 100% 내 것으로 만든 학생의 경우는 그렇지, 이 자료는 이 원리 법칙을 출제한 거고 이 원리와 법칙을 응용하면 되는구나라는 걸로 문제를 바로바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원리와 법칙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사실 세부 사실에게 암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부 사실의 암기의 경우에도요, 큰 흐름 속에서 이 원리 법칙에 맞추어서 암기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를 지금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배우면서 힘들어하는 단원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제 기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후에서 정말 중요한 원리 법칙이 뭐가 됩니까? 바로 기온, 그 다음에 강수, 바람이라는 기후의 3대 요소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기온에 영향을 주는 바로 뭐가 있냐면은 기후 요인이 있죠. 원인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암기를 하게 되는 거죠. 위도, 해발 고도, 수륙 분포 막 이렇게 암기를 해요. 근데 이거예요. 가장 이 주는 영향 중에서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위도예요. 근데 위도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나서 이제 나머지 수륙 분포, 그 다음에 해발 고도, 기타 등등등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우리나라의 기후인데 문제집을 보니까 군산과 포항을 비교하고 인천과 강릉 이러한 곳을 비교하니까 이 지역의 기온값을 막 암기를 합니다. 근데 수능 시험에 갔더니 내가 암기하지 않은 지역의 기온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기온값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어떠한 한국 지리에서 이러한 지역이라는 거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이라는 게 어떤 큰 원리와 법칙을 보여주기 위한 건지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개념이 100이다. 두 번째, 원리와 법칙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01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잘 출제되지 않은 전라북도의 지역이 출제가 되었죠. 그러면 학생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나가 어느 지역인지를 꼭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해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가나의 위도가 상당히 비슷하고요. 질문에서도 보니까 해발 고도라는 게 주어졌어요. 결국 가나의 경우는 어느 지역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위도의 지역에서 가는 평지, 나는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높은 나가 평진 가보다 훨씬 더 추울 수밖에 없다라는 바로 원리와 법칙이 출제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역의 암기만으로는 이처럼 수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바로 개념이 중요하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원리와 법칙이 중요하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모든 선생님들이 바로 강조하는 게 바로 이 기출입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 수능 문제, 기출인데요. 지금 학생들이 벌써부터 의욕이 앞서서 기출문제를 막 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개념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출문제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출문제라는 거는
바로 공신력이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도가 높게 출제한 문제인 만큼 성급하게 풀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충분히 되었을 때 이 기출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기출 언제 풀어야 하나요? 6월 달에 풀어야 하나요? 아니면 7월 달에 여름방학 때 풀어야 하나요? 학생마다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재수생이고 상위권이 재수생이라면 이미 개념이 되었으니까 지금 기출을 풀어도 돼요. 근데 내가 이제 막 한국 지리를 시작하는 학생이다. 근데 난 또 중위권이다. 그래서 내가 개념을 여름방학 때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 그럼 그때 기출을 풀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을 언제 풀어야 되냐?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개념이 거의 어느 정도 한 80%, 70%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기출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기출의 문제가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학습한 원리, 그 다음에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바로 연습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문제를 정답을 맞췄다, 어머, 어떻게 틀렸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적용하는 그러한 연습의 기회로 삼아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적을 공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공업단원에서는 문제가 거의 2단계로 출제가 된다. 교통단원에서도 2단계로 출제가 된다. 바로 뭐를 파악할 수 있냐면은 단원별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원의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지, 그다음에 이 단원에서는 주로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을 풀 때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회별로 된 거예요. 2011학년도 대수능 문제인데요. 제가 30분을 정해놓고 딱 시간 안에 푼다라는 겁니다. 그 연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 맞추기 연습으로 기출을 쓰기에는요, 너무나 기출시험이 가진 의미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습이 아니라 바로 이 기출을 풀 때 정말 중요한 건데요. 바로 이 회별로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꾸려져 있는 문제집, 참고서를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되어 있는 거를 봐야만 이 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를 충분히 감을 잡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자료 화면으로 역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출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201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교통수단의 경우는 항상 출제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자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교통수단이 도로인지 철도인지 ABC가 뭔지 파악해야 됩니다. 다음 화면 넘겨볼게요.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처럼 각각의 교통수단이 뭔지 파악했다면 이 교통수단의 특성을 이렇게 보기 혹은 오지선다 내용에서 파악하는 무조건 2단계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시험 이처럼 바로 유형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원리와 법칙을 적용하는 면에서 중요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너무 많은 욕심을 좀 내지 말아주시고요. 좀 천천히 차근차근히 가주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한국지리라는 소설책 한 권이 있다면 이 지금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 동안에는 바로 큰 흐름, 큰 스토리만 잡아가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특히 우리 소심한 여학생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인데요. 첫 번째 줄 이해했고 두 번째 줄 가고 세 번째 줄에 이 내용이 막혀요. 그러면 이거 해결한다고 낑낑거리면서 다음 내용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특정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정말로 나한테 다가오지 않더라도 일단 한번 소설책을 한번 읽는다는 생각으로 큰 흐름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숲을 보고 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봐야 하는 그 원리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 한국지리라는 거는 이러한 성격의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는 소설책의 큰 스토리만 잡아주시고요.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살을 자꾸 붙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역시 기출문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입니다. 보니까
가나다라가 이제 어떤 공업이냐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죠. 근데 학생들이 가공업, 나공업 막 1위에서 5위까지 지역 막 암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공업의 큰 흐름은 섬유, 자동차, 조선 주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조선하면은 바닷가고 그다음에 자동차 하면 수출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해안가에 가 있고 섬유는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다. 이게 큰 흐름만 잡아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순위를 막 억지로 암기하려고 모든 것들을 이번 겨울방학 때 커버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바로 소설의 큰 스토리를 잡아가 달라는 말씀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 지금 하고 있듯이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될 거예요. 선생님 지금 큰 스토리를 잡아가 달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이제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칠판을 지우고 이제 세부적인 큰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겨울방학 동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큰 개념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월달부터 해서 이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요, 바로 이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주세요. 즉, 고급 사실들을 좀 살을 덧붙여 주시고요. 철저하게 이제 아주 작은 내용까지 디테일한 내용을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이 거의 80% 정도 완성이 되었다면 중요한 시기가 되겠죠. 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완성된 개념을 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바로 이 기출문제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요, 각자 철저하게 각자 부족한 부분을 철저하게 보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공사가 필요한 거죠. 항상 틀리는 거 틀리고 맞추는 거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리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보수공사를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1등급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데요. 5번째 오늘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발 주위 친구들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5번째는 뭐냐면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 나만의 공부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요, 막 인강을 들었을 때 공부가 잘 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인강보다는 내 스스로가 직접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게 잘 되는 학생이 있어요. 또 어떤 학생은 필기를 할 때 공부가 잘 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남학생은요, 도대체 내가 쓴 글씨 내가 짜증이 나서 못 보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만의 공부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중하위권 학생의 경우는요, 나만의 공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게 돼요. 3월 달에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우왕좌왕하면 이미 늦게 되겠죠. 이번 겨울방학 동안 철저하게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미리 만들어둬야만 3월 달에 그 공부 방법을 쫙 밀고 본격적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큰 내용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오늘 5가지의 그 커다란 한국지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흐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반성을 하네요. 무작정 외웠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그리고 겨울방학 때 기출문제 공략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선생님? 아니죠? 아닙니다. 네. 자, 한국지리도 개념 공부를 확실히 해서 좀 시기별로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강봉균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2014 수능 겨울방학 한국지리 공략법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겨울방학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각 영역별 공부 방법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겨울방학 2014 수능 정복 사회탐구원을 주제로 해서 두 분 선생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 뭔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저는 공부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함께하신 수험생들도 충분히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박영규 선생님 그리고 강봉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겨울방학 2014 수능 정복 사회탐구 2를 주제로 해서 사회탐구에 관련된 두 번째 특강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겨울방학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특별한 만남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희망 특강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 16일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그리고 23일에는 이상목 서울대 교수, 또 30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아주 특별한 만남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이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열리게 되니까 우리 수험생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